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요. 저는 코스피 장기 상승 이미 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3년 내에 코스피 7,500 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4년, 5년 이내로 코스피를 1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가 연 20%씩 향후 5년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돈 버는 AI의 저자이시자 AI 법률 전문가이신 나탈리 허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소송 전문 변호사 및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탈리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제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 전공했고요. 이후에 JP모건, 핌코 같은 곳에서 이제 투자 운용 일을 하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 마치고 또 그다음에 UC 로스앤프란시스코에서 JD를 한 다음에 지금은 변호사 및 투자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주로 특허나 영업비밀 같은 지적재산권 소송이 주 업무라서 요즘에는 AI 반도체 분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AI 산업 관련된 최전선에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사실 요즘에 AI 관련해서 막 너무 막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이게 뭐 버블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네. AI 시장은 과연 이제 버블 단계인지 아직 먼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버블은 전혀 아닙니다. 버블은 전혀 아니에요. 네. 지금 AI 산업의 어떤 그 변화의 스케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태동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AI를 크게 이제 산업으로 분류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을 돌리는 칩이 필요하고 이걸 돌리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응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인프라나 이쪽에 엄청난 투자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막 생겨나고 받아들여지는 단계에 있지 아직 AI가 가지는 산업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지금 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절대 버블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버블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어떤 논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 막 정말 10배, 20배, 막 30배 오른 주식들이 있다 보니 과연 이게 그 투자 대비 매출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개념이신 건가요? 예, 이게 정말 숫자가 너무 커서 막 어떤 사람들은 뭐 100, 뭐 빌리언 달러, 뭐 half trillion 달러 이런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엄청난 숫자를 말하니까 이게 과연 진짜인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느끼기에는 거의 모든 산업을 AI가 변화시킬 거고요. 네. 이 산업의 효과를 전부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숫자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주식 조정이 있었죠. 근데 기술주가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한 50%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오르면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일종의 좀 조정이 있습니다. 네. 예, 상승장에서도 일종의 조정이 있죠. 그리고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고요. 저는 그 정도의 조정으로 보고 이제 여기에 정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지금 불확실하고 또 12월 뭐 인상 전망이 금리 인상 전망이 약간 흔들린다. 이런 그런 이슈가 겹치면서 잠시 주춤하는 거지 장기적인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실제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하이닉스 HBM 뭐 이런 거 정도만 듣고 뭐 챗GPT 쓰네 마네 정도지 실제 이 세상을 뭔가 바꾸는 느낌까지는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실제 AI를 좀 어느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산업의 프랙티스를 AI가 바꿀 거고요. 그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봐요. 이건
뭐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나 아니면 AMD CEO 리사 수가 나와서 한 인터뷰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AI 어플리케이션이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챗 GPT가 있죠. 그거는 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쓴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3년 됐죠. 예, 근데 기업용 AI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동안 약간 뭐 재밌긴 한데 과연 이게 실제로 효용이 있는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이 기업용 AI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그 효용성이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리서스와 젠슨항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그분들은 자기들 기업을 또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할 때도 로펌도 그래요. 로펌에서도 요즘에는 초안 작성 같은 거 AI가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심지어는 뭐 클라이언트가 초안을 먼저 작성해서 저한테는 리뷰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신입 변호사들 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저는 실제로 체감이 되거든요. 다른 그 산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주니어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뭐 지금 직장이 다 사라지는 느낌인데 전문직도 그렇게 힘들면 사실 이 시청하시는 일반인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사실 어찌 보면 돈 버는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도 하시는데 이 책 제목처럼 이 돈 버는 AI라는 개념은 결국에 일반인들은 뭐 어떻게 AI를 가지고 돈을 버냐 이걸로 좀 이제 이어질 것 같거든요. 뭐 일단 AI로 돈 쉽게 버시려면 AI 투자 지금 하시는 게 네. 제일 뭐 단기적인 주식을 사라? 방법이겠죠. 예, 어. 주식. 뭐 저는 미장도 좋고요. 네. 밸류에이션 높긴 하지만 어쨌든 AI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여전히 미국 시장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미장에 대한 투자도 밸류에이션 높지만 잘 선별해서 하면 돈 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장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물론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처럼 각각 회사의 어떤 AI 비즈니스나 경쟁력을 수치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외국의 시선, 외국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AI 경쟁력이 있는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JP 모건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핀코에도 있었고. 지금 이미 사실 올라왔거든요. 많이 비싸거든요. 지금 한 연초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충분히 더 간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그럼 단기 조정 이런 거는 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게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적어 왔는데 뭐 저희가 느낀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으셔야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서 제가 사는 곳이 스탠포드 대학 근처고 제가 또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글로벌 AI 파워 랭킹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의 AI 경쟁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네. 거기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보유한 아시아 지역 국가 1위 한국. 네. 세계 순위는 7위.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AI 바이브런스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AI가 활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런 지수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세계 7위.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AI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바깥에서 AI 투자를 할 만한 나라가 있느냐? 1번이 한국이죠. 그래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비싸졌다고 하지만 뭐 이거는 한국에서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얘기일 텐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여전히 PBR, PER 이런 네. 그 지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들 보시면 EU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거기에 AI 경쟁력이 이렇게 강하니까 앞으로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이 생기는데 AI 투자를 하고 싶다. 미국 밖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죠. 여전히.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꼭 한국 주식만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도 살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왜냐면 AI를 주도하는 게 또 미국인데 그럼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을 사면 되는 거지 이게 한국에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상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용당하다가 뭐 망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실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투자 관점에서 미국하고 한국 시장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AI의 최전선이죠. 네. 가장 많은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런 기술 발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빅테크 AI 테마가 있는
있는 그런 미국 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게 네. 뭐 개별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근데 한국은 밸류에이션하고 가능성 측면에서 미국보다 좋죠. 지금 PER 같은 걸 비교해 보면 나스닥하고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네. 자체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지만 과연 그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AI를 좋게 보고 앞으로 외인 순매수가 계속 된다면 네. 게다가 지금 환율도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저는 상승 모멘텀에서는 국장이 미장보다 앞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 와서도 며칠 안 됐지만 미장에 투자를 많이 한 대형 개인 고객들 중에 귀환을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많이 먹었거든요. 환율도 아주 좋고 지금까지는 환율이 높은 수준은 있지만 내년 되면 좀 원화 강세 압력, 환율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국장에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도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이니까 괜찮다는 얘기신 거지만 그럼 중장기로 봐도 결국에는 한국도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에서 AI를 좋게 보는 이유는 아까 앞서서 제가 AI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인프라가 있고 칩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한국은 인프라 측면에서 반도체 하드웨어가 있고요. 거기에 도시 교통 이런 인프라 좋죠. 거기다가 컨텐츠 강국이라서 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도 훌륭한 리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국가에도 이런 측면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의 라인업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한국 기업이 완벽하고 코스피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자금이 봤을 때는 여러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가장 나은가를 봤을 때 과연 어떤 나라가 한국보다 나을 것인가? 그런 질문에서 저는 다른 나라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네. 중국 투자는 안 되죠, 지금. 아예 미중 관계도 있고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일본 벌써 니케이가 5만이 넘었어요. 네. 거기에 근데 한국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나, 네. AI 스타트업 씬이 조성이 돼 있는가의 질문에서 일본 기업들이 답을 못 하고요. 대만도 괜찮죠. 뭐 우리나라보다 밸류에이션도 높고 그동안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TSMC라는 하나의 회사가 시총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정말 내가 AI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미국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이런 연구 결과에서도 아시아 지역 1위, 그다음에 세계 전체에서는 7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영국의 어떤 미디어, 토터스 미디어라는 데서 이제 글로벌 AI 인덱스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 2024년에 OECD 디지털 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AI 도입률, 빅데이터 분석 도입률 모두 세계 1위. 그러니까 모든 관계 그 국가 불문하고 핵심적인 AI 경쟁력을 평가할 때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전부 10등 안에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 국장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외인들이 사면 또 오르는 시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먼저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사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저가 매수 기회죠. 예. 그러니까 이 논리의 큰 틀에서 이게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가치도 결국에는 5년, 10년 지나면 너무 싼 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정말 엄청 커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거의 대부분 대체하게 되는. 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약간 별로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거고 그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또 한국에 대한 이런 뷰가 뭐 지나치게 약간 국뽕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산 지 지금 13년째인데 네. 요즘처럼 한국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한국 컨텐츠가 미국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네.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한국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천 넘고 이랬을 때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코스피는 싸다.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AI 또 법률 전문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칩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이제 이 판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형 이제 뭐 AI 해가지고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를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어 기반에. 요게 되냐가 이제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한국어라는 게 베타성이 있으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시장이 작으니까 어차피 AI는 데이터 싸움이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옛날에,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까르푸 이런 네. 유통체인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이마트가 다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여전히 검색시장 순위는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컨슈머들이 가지는 좀 특이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현지화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한국의, 제가 아까 AI 경쟁력 중에 AI 어플리케이션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또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만 통하는 AI 서비스도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모르죠. 그런 AI가 다른 나라까지 수출이 돼서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잘만 하면 충분히 거기 안에서 파일을 가져갈 만한 정도는 될 것이다, 우리가. 예,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네. 여러 가지 한미 공조나 AI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한국이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 좋은 그 AI 인프라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건데, 네. 한국은 그거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나라가 될 거고, 또 지금의 어떤 미중 관계, 굉장히 중국의 기술 걸기를 막으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아무래도 한국과의 공조에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의 AI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또 트럼프 정부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진심인지,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두 가지죠. 트럼프 정부 AI의 목표 하나는 중국보다 나은 세계적인 AI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미국 주도로 가져가는 거. 요거랑 두 번째는 규제 완화, AI 규제 완화,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바이든 정부는 AI 세이프티, 그러니까 AI 안전성에 좀 방점을 둔 정부라서 많은 규제들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근데 트럼프 정부 2기 정부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바로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런 AI 규제들을 전부 다 풀어버렸고요. 네. 뭐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는 주정부에서 이제 그 AI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주정부 규제들을 전부 무효화시키겠다는 식의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어서, 확실히 그런 AI의 위험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해서 EU랑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네. 예, EU 쪽이 이제 AI 안전을 주로 이제 다루는데, 그쪽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은 뭐 오픈 AI도 그랬고 그런 소송을 당하는데,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나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그걸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뭐 AI 인재 유치라든지 이제 여러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국과도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도 많이 AI 인재들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그 인재들을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들을 쓰고 계세요.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문제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예전에는 훌륭한 그 연구 자원들이, 연구직 분들이 미국에 쉽게 정착을 하거나 올 수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런 분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나 연봉 차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요즘 분위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트럼프 정부는 AI 활성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진심이고 엄청나게 그럼요. 열어주고 네. 있다. 그럼요. 그럼 AI 관련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좋은 거네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그 칩 공급을 많이 늘려준다는 약속을 했고, 뭐 그게 뭐 세부 사항은 왔다 갔다 하는 뉴스를 저는 보지만, 적어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한국 같은 좋은 파트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중국 말고 미국의 주도로 가는 플랫폼, 그리고 규제보다는 성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해 나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금 AI에 투자금이 뭐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AI도 섹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예. 지금 돈이 가고 있는 분야 이게 어딘지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쪽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뭐 VC 쪽만 봐도 2025년 올해 3분기에 약 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벤처 캐피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AI 쪽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AI 쪽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가장 많은 투자금이 몰리는 쪽은 AI 인프라나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인데, 그러니까 AI가 지금 기업용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실제로 이제 유료 구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 혹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솔루션들,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기업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AI 부분, 이쪽으로 이제 투자가 몰리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뭐 다음 미래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네네. 그게 생각보다 매출로 현실화가 빨리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인사나 뭐 채용, 평가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AI가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비스 측면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챗봇이 뭐 은행 상담을 대신 해준다거나 네. 심지어는 투자 권유를 해주는 챗봇까지도 지금 막 도입을 하려는 시대에 와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AI를 이용한 진단, 그다음 뭐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 방법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영상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도입을 최소한 검토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매출로 이어져서 기업한테는 어찌 보면 실적 개선이 오는 게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다. 뭐 한 10년 남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네요. 약간. 그 타임라인을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직업을 뺏고 채용을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강시킨다고 표현을 하죠. 옛날보다 AI 이용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기업은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AI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또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돼서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오픈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가치 판단, 뭐 이런 타이밍 이런 것까지도 AI가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주식 투자라든지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돈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에서 AI가 작동을 하면 엄청난 또 부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게 지금 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산업은 제가 직접 몸담고 있는 산업이니까 AI를 정말 많이 쓰시려고 생각은 하세요. 그래서 뭐 리스크 분석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성과를 뭐 정리하거나 이런 종류의 수단으로 쓰긴 하는데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투자 결정 자체를 AI가 하거나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첫째로 그 AI는 투자 결정이나 권유에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 권유에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SEC나 FINRA 같은 금융 규제 당국에서도 AI는 투자 권유에 대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권유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위법이다. 지금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의성실이나 이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BOA가 하는 은행 챗봇이죠. 에리카 같은 데가 기존에는 예금 뭐 이런 단순 업무만 상담을 해주다가 이제 투자 권유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에리카가 추천하는 투자 상품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혹시 개발사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 결정 자체는 인간이 해야 된다. AI는 보조 수단이다. 마치 의사가 AI를 진단에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오진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뭐 가치 판단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을 대체하는 거가 뭐 당장은 어렵다면
제일 쉬운 건 그냥 인건비 감소. 그러니까 뭐 단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공장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체해버리는 걸로 해서 비용 감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죠. 그 당장 아마존에서 재고 관리 자동화 시켜서 몇만 네. 명 자른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전문직도 예외는 아니죠. 맥킨지 컨설턴트들도 감원이 되고 다 있고. 나가고. 예,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문서 작업, 뭐 재고 관리, 단순 고객 응대 이런 거는 사실은 AI가 인간을 이미 많이 대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어떤 직업을 AI가 대체 가능한가. 제가 돈 버는 AI라고 했지만 또 직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그렇죠. 직업을 네. 선택을 해야 하나 저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보면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자동화 위험. 과연 내 직업이 얼마나 자동화 될 수 있나. 아까 아마존 재고 관리는 자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렇죠. 이제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AI 보안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증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I가 내 직업을 얼마나 보완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 그래서 자동화 위험이 높고 증강이나 보완력이 낮으면 AI가 이제 대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안전하다,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되는 직업들의 특성이 있어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스킬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손기술, 상황 인지 능력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리적인 판단이나 공감 능력이 필요한 직업 중에 의학 부문 중에 정신과 관련 직업들이 있어요. 정신과 상담사라든지 의사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자동화 비율이 5%를 넘을 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상담을 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걸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또 창의성이 필요한 예술, 네. 뭐 컨텐츠 제작 이런 부분도 사실 AI가 당장 시키는 대로 그걸 보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창의성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손기술이나 만약에 상황 인지 능력 같은 거에 많이 이제 나오는 예시가 블루 컬러 직종들이요. 배관공 하면 된다. 배관. 그 틀린 말이 아닌 게 그 정말 AI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집에 가서 그 집마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배관의 어떤 문제나 그걸 보고 딱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품을 사서 손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 AI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배관 이쪽의 그 고용은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2032년까지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보더라고요. 뭐 그런 직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우리 애는 뭐 시켜야 되냐. 간호학과 어떻습니까? 간호사도 그럼 괜찮은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손기술이나 공감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간호학과 인기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블루컬러 직종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건설 노동자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죠. 좀 안 좋은 직업이라고 예,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거 말고 더 괜찮은 게 찾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CS 전공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네. 지금 단순 코딩이 AI로 또 가장 많이 대체되는 그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네. 그 젠슨 왕이 나와서 커서 AI 그 코딩하는 AI인데 그걸 엔비디아에 있는 4만 명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면은 거꾸로 요즘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AI 관련돼서 뭐 코딩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좀 AI 기술자가 되길 바라는 엄마 아빠들이 많거든요. 이쪽은 이미 끝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주니어로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태동기니까 나중에 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할지를 너무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어쨌든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라고 하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점은 좀 생각을 그러면 하시는 뭐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들 몇 명 빼고는 웬만하면 그쪽 뭐든지 다 이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막 예술 시키거나 이러신 분들이 또 약간 그 안도감을 느끼시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요즘에 또 AI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번에 좀 개인적인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JP 모건에도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라는 걸 되게 잘 하셔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 근데도 실제 투자하는 거는 또 어려운 얘기니까 어떤 식의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까 미장, 국장 둘 다 하고요. 둘 다 하세요? 예.
근데 ETF만 합니다. ETF만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투자 원칙, 철학 같은 건데 저는 장기 분산 투자 선호해요. 그래서 1년 이상 관점 가지고 전체 섹터나 지수 투자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간 이후로 항상 QQQ를 가지고 있었고 뭐 그게 이제 시장 등락이나 뷰에 따라서 뭐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 뭐 하긴 하는데 투자 잘해야지 또 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10몇 년 투자를 했는데 지수 투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수가 특정 연도를 빼고는 20% 이상씩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제 어떤 투자 수익률에 부합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직접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국 상장 코스피 ETF가 있습니다. 아이셔에서 나온 이제 EWI라고 있는데 그거를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계속 좀 줍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산의 상당 부분이 저도 부동산이죠.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ETF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하고 어떤 개별 종목을 탁 사가지고 그것도 2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안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게 시장을 이길 수 있나요, 이걸로? 어렵죠.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렵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많이 버는 만큼 잃는 거고 이제 근데 이거는 투자자분들 개인의 취향이기도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조금은 그런 본인의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걸 지적으로 또 즐기면서 그걸 통해서 산업을 팔로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변호사 일도 하고 본업이 워낙 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체크하면서 따라가기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투자를 오래 보다 보니 개인이 과연 이걸 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회의적이죠. 어떤 솔직히. 인적 자본도 그렇고 자금력도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스탠포드 MBA 때 그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이제 찰스 리 교수님인데 이분이 블랙락에서 처음으로 ETF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ETF 전도사시니까 분산 투자해야 된다.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 공짜 점심 없다고 그러죠. 투자 세계에서. 근데 유일하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분산 투자다. 그리고 너는 어떤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서 제가 답을 못했더니 투자는 해놓고 가족들하고 편하게 밥 먹고 핸드폰 안 쳐다봐도 되는 그런 투자가 좋은 투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종목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안정된 시장에 놓고 마음 편하게 커리어에 집중하고 그런 게 자기가 볼 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맞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저도 큰 욕심 안 부리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8시 50분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좀 재밌거든요. 그게 저도 알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 완전 틀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재미로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직 뭐 또 투자사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쉽진 않다 이게 일반인들이 쉽진 하기는 않죠. 쉽진 않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런 AI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뭐 자산을 많이 안 태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반대로 여기서 지금 어떤 뭐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을까요 지금? 리스크도 있죠. 지금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급락 시장을 좀 봤어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지정학적인 위험도 분명히 있고요. 젠슨 황이나 리사 슈도 나와서 가장 자기를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험이다. 어느 날 모르죠. 미중 관계가 악화돼서 칩을 아예 중국으로 못 팔게 되거나 이제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살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예측 불허의 그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 전망 하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요. 미국 연준이 가진 독립성이 지금처럼 흔들린 시절이 없었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그거 앞두고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중간 선거가 끝났을 때 그 결과나 또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그 말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동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챌린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혁명이 가지는 펀더멘털한 에너지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2001년 요때 그 닷컴 버블 이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때는 뭐 실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간다. 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닷컴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등장했던 회사들은 굉장히 새롭게 등장한 회사들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막 생기고 그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의 이 상승을 이끄는 회사들이요. 엔비디아, 팔런티어, 뭐 테슬라 다 역사와 그 능력이 검증이 된 다양한 시장 사이클에서 살아남은 진짜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AI 어플리케이션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그래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옛날에 닷컴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전 다르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닷컴 때 그 인터넷 기업들에게 투자된 그 규모가 미국 GDP에 높았을 때는 거의 5%까지 갔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 규모가 미국이 워낙 커져서 AI에 돈이 몰린다고 하지만 아직 GDP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도 버블이란 얘기가 나오거나 투자 과잉이란 얘기가 나오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직도 과거 대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GDP 뭐 기준으로 많으면 5분의 1, 뭐 적어도 반 이하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버블의 수준이 엄청났다라고 그렇죠. 이제 반대로 예.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쨌든 좀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또 많고 약간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뭐 주춤도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자로서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코스피 장기 상승 이미 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 국내 증권사에서도 3년 내에 코스피 7,500 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4년, 5년 이내로 코스피를 1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생각하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지금 한 2배 이상 간다는 거네요. 뭐 지수로 지금 봐도. 비율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4천이잖아요. 네. 연율로 20%씩 3년 상승하면 7천이고 네. 그게 이제 그 KB에서 얘기한 그 수치고요. 몇 년 더 하면 5년 더 하면 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가 연 20%씩 향후 5년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은 결국 두 가지잖아요. 실적이 올라야죠. 기업 실적이. 네.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연에 20%씩 좋아지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 상장사들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30% 넘는다.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적 자체가 30% 이상 늘고 여전히 코스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4천이 됐어도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PBR, PER 기준으로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이런 지표들이 연에 한 5%, 10%씩만 또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외국인들 시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만 좀 개선이 되면 연 20% 상승, 나스닥은 몇 년 빼고 10년 동안 계속 20% 이상 올랐어요. 네. 그 높은 나스닥도. 코스피가 여기서 연 20% 오르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박스피라고 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어김없이 또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실망하시고 상처 네. 받으셨던 것도 저도 잘 알고, 근데 지금은 왠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지금 아까 앞에 저희가 길게 얘기한 AI라는 네. 새로운 산업혁명, 거기서 가지는 한국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글로벌 유동성, 뭐 그게 나중에 뭐 화폐 가치나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리고 이런 어떤 비전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경제 규모의 이 정도 나라의 주식시장이 저는 5자릿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너무 낮은 너무 거죠. 낮아요. 네, 너무 낮은 낮고 거죠. 네. 지금 니케이가 5만입니다. 예, 니케이 5만이고 뭐 나스닥은 2만 5천이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주식시장이 3, 4천인 건 전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쨌든 정부의 의지나 그리고 이제 AI의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이번에 좀 뚫을 것이다. 확실히 네.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투자자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새로운 바이코리아.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바이코리아가 좀 다른 의미였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믿고 네. 바이콜에 나설 시점이 지금 왔다. 참고로 변호사님은 JP 모건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AI가 막 이제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 뭐 이제 뭐 챗GPT도 쓰고 하면서 자기 업에 나름 이게 막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전부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AI를 관련해서 좀 내 생활이나 내 어떤 직업 이런 거에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예, 그게 이제 제가 책에 좀 언급을 했는데 네. AI를 초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넘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AI를 그냥 쓰는 사람들은 AI를 툴로 사용을 하죠. 내가 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걸 해줘. 코딩을 해줘, 문서 작성을 해줘,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뭐 후진적이라고 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건 이제 AI를 쓰는 방식이고, AI가 돈을 벌게 하려면 AI는 사실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기 때문에 초지능이라고 해요. 네. AI한테 데이터를 무진장하게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 GPT를 만들 때 거기다가 어떤 언어 구조나 이걸 학습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룰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방대한 언어를 거기에 입력을 하고 돌렸더니 인간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어떤 툴이 본인 스스로가 개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AI로 돈을 벌려면 사고를 좀 넓게 가지셔야 돼요. 문제를 크게 정의하고 네. 예를 들면 이 업무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가 좀 작은 질문이면 만약에 이 업무가 100% 자동화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느냐? 약간 현재의 틀에서 벗어난 더 큰 질문을 할수록 AI는 더 큰 결과물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실무자라는 개념을 좀 버리고 이제 기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또 아까 돌아가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이나 뭐 윤리적 판단, 네. 공감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제한이나 어떤 걸 할 수 없는지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AI를 믿고 네. 큰 질문을 던질수록 더 큰 결론을 AI는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훨씬 더 앞으로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업무를 좀 뛰어넘으려고 스스로들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근데 그걸 못하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대관공이나 이제 건설 블루칼라라든지 블루칼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간의 직업이라는 게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는 좀 동의를 하세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는 이제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저는 어느 얘기들도 있잖아요. 부분은 동의합니다. 어떤 그 예전에는 스타트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네. 고용을 몇 명을 했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펀딩을 받으면 고용을 이만큼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원 10명의 스타트업이 빌리언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한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커질 수 있게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그게 이제 예전에 뭐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나오면 또 그 자동차 산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얻지만 또 직업을 잃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직업을 바꾸면 됐지만 이제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직업의 모수가 적어지면 갈 자리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잖아요. 좀 안 좋게 뭐 보시는 분들은. 또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업이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제가 지금 저는 초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은 안 되지만 지금 이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코딩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가능성도 크게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선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일단 예, 쉽게 지금 좀 빠졌을 때 투자하는 게 저는 우선은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 회사가 벌수록 나도 같이 버는 거니까. 예, 그리고 뭐 그 매일매일 매매하시는 것처럼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그 산업에 있는 AI 쪽 뭐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런 걸 좀 정해서 뉴스 같은 걸 팔로우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의 좀 그 지적인 관심도 좀 충족을 시키시고 또 그들 기업 중에 하나가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조금 흥미와 함께 수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돈 버는 AI 새로운 부의 설계자라는 또 책을 내주셨는데 요 책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같은 이런 뭐 유동성 장세, 뭐 지금 돈이 풀리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AI가 몰아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네. 장기적인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에 가장 쉽게 올라타는 방법은 저는 지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ETF 투자. 음. 그리고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국장의 미래는 밝다. 그러니까 꼭 개별 주식 아니어도 네. ETF로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예. 굳이 그것까지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가 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탈리 허 변호사님 모시고 다가오는 AI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